오늘까지 해가지고 법인세는 다 끝내고요. 이제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 아직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 법인세 끝나면 바로 이제 소득세 넘어갈 거예요. 자, 요거 생각해 보셨어요? 자, 일단 입금 불산입은 맞죠? 세법에서는 이제 이 환급 가산금이라는 거, 요거 얘를 입금 항목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열거라 그랬었죠? 입금 불산입 항목 또는 송금 불산입 항목, 이건 열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송금으로 안 보고, 이런 것들은 입금으로 안 보고 아예 세법에 열거가 되어 있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거 입금으로 안 본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 세무조정 해줘야죠. 자, 만약에 회계에서 수익으로 넣었는데요. 세법도 입금이 맞아. 자, 이러면 세무조정 없는 거예요. 자, 차이가 있을 때만 세무조정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 이론 들어가서요. 입금 항목에 해당되는 것도 배우시거든요. 어떤 게 있는지 뭐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나오겠죠. 근데 그게 세무조정 하라는 뜻이 아니죠. 자, 이런 것들이 입금이다. 이렇게 예시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입금에 해당되는 거 회계에서 수익으로 처리했으면 세무조정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입금 항목이다. 이렇게 해서 그 배우면요 다 입금 산입 이런 식으로 세무조정 해야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지 않죠. 차이가 있을 때만 세무조정 하는 거다. 자, 그럼 얘는 차이가 있잖아요. 회계상으로는 수익이 맞잖아요. 자, 근데 세법에서는 요거 보상 성격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거 그거 그대로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두고 있다. 그럼 입금 불산입 했네요. 자, 그 다음에 그 금액에 대해서 소득처분 환급 가산금 3에 대해서 자, 소득처분은 뭘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얘가 사외유출인가요? 돈이 들어온 거죠, 오히려. 돈이 나간 게 아니지. 자, 그러니까 사외유출은 아니네. 자, 이러니까 아까 사외유출은 가산조정일 때만 나온다 했잖아요. 지금 이거 입금 불산입 차감조정이죠. 줄이는 세무조정이죠. 차감조정일 때 사외유출 안 나와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돈이 거의 유입되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차감조정하는 경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유출이라는 게 당연히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사유출 아니고요. 자, 그럼 남은 거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밖에 없잖아요. 그거 아니면 기타겠지. 자,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 순자산의 차이가 있냐? 자산부채. 자, 회계상이나 세법상이나 순자산 차이 있어요? 자산부채? 차이 없어요. 세법도 똑같아. 똑같잖아요. 현금 자변의 33. 그 다음에 비용. 송금 처리했었죠? 세법에서는. 자, 송금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 똑같죠? 자, 그래서 자산부채 차이도 없다. 근데 요 잡수액이라고 3 넣어놓은 이 환급 가산금을 이걸 손익계정으로 보냐 안 보냐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수익으로 보냐 안 보겠다 세법은 이 얘기잖아요. 그 차이만 있다. 그때 하는 소득처분 뭐예요? 기타였죠. 기타. 자, 이럴 때도 기타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아까랑 반대죠. 아까는 자기주식 처분이익 회계상으로는 손익계정으로 안 보겠다. 그래서 자본으로 갔잖아요. 자본이다 얘기하는 건 손익계정 안 본다 뜻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본으로 갔잖아요, 바로. 자, 근데 세법에서는 그거는 손익계정이 맞다 그랬었죠. 입금이 맞다. 그래서 입금 항목에 해당되는 걸 회사가 그냥 자본 처리했으니까 입금 산입의 세무조정한 거고요. 자, 그리고 소득처분은 그 차이만 있었잖아. 손익으로 보냐 안 보냐 이 차이만 있었죠. 자, 그래서 기타. 얘는 반대이죠. 회사에서는 수익으로 넣어놨지만 손익계정이 맞다. 넣어놨지만 세법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얘기 아니야. 그래서 입금에서 빼라. 입금 불산입 하고요. 그 차이만 있으니까 그때 하는 소득처분 기타예요. 되셨나요? 자, 이거는 계속 이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연습을 해서 자유자재로 계속 뭐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그 오류 수정 붕괴 같이 회계 처리로 표시해주고 이런 것들은 초반에나 하고요. 이제 뒤로 갈수록 그냥 바로바로 세무조정 들어가요. 그래서 당연히 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따라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입문 과정에서 꼭 제대로 알고 들어오세요. 보통 보면 그 부가가치세는 좀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잘 따라오세요. 그러다가 이제 법인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빨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소득처분에서 포기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뭔 얘기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소득처분,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 받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각사면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계산 구조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된다. 자, 2차 시험에서는 요거 계산 구조에 따라 쭉 계산해서 차감 납부세액 아니면 여기 총부담세액 이런 것들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구조 당연히 아셔야 돼. 각각의 세목별로 해서 계산 구조 아셔야 되는데요. 자,
그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어떻게 해주면 되냐? 자, 일단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부터 출발한다 그랬었죠? 당기순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당기순손익 있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했어요. 그래서 각각 입금 항목, 송금 항목 다시 집계하는 게 아니라 자, 회사에서 이미 회계 처리를 통해서 다 당기순이익을 계산을 해놨죠. 자,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세법에서 얘기하는 소득금액이라는 거 자, 이거랑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 이 이익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으면 그 차이만 조정해주면 된다. 그랬었죠? 그 차이를 조정하는 걸 세무조정이라고 했는데 그 세무조정은 종류가 가산조정이 있고 차감조정이 있다 그랬어요. 자, 가산조정,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같은 효과. 소득금액 늘리는 거다. 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은 차감조정, 소득금액 줄이는 거다 이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세무조정을 해서요. 자, 그래서 나온 게 원래는 차가감 소득금액이요. 차가감 소득금액인데 그거는 기부금 때문에 기부금이 있을 때는 좀 의미가 있는데요. 기부금 없을 때에는 차가감 소득금액 이렇게 따로 생각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기부금 세무조정을 배울 때 그때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가감 소득금액 요거는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을 해서 나온 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다. 바로 이렇게 가는 걸로 지금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자, 이게 법인세법상의 이익 같은 개념이다 그랬었죠. 그래서 법인세법상 소득이다. 벌어들인 거 남은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비용은 빼줘야죠 당연히. 자, 그래서 그거 다 여기에 반영되어 있을 거고 차이 나는 것만 조정해서 소득금액을 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각 사업연 소득금액 직접법으로 계산하면 입금총액에서 송금총액을 뺀 거다 그랬었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입금총액, 송금총액을 빼서 소득금액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각 사업연 소득금액을 계산을 해낸다 그랬죠. 그래서 법인은 다 복식보기에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을 하잖아요. 회계처리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법으로 하겠죠 당연히. 소득금액 계산하는 거 직접적으로 입금총액에서 송금총액 빼서 이렇게 계산하는 케이스는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없다. 시험도 당연히 그렇게 나오고. 자, 그리고 요 세무조정 이때의 요 세무조정은 결산성 건드리지 않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걸 우리가 세무조정 중에 뭐라고 부른다? 신고조정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서에만 반영이 되는 거지 얘가 결산서를 건드리는 건 아니다. 그거였죠. 그래서 세무조정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걔는 요 신고조정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확인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 법인세 신고할 때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그랬고요. 자, 그리고 세무조정한 내역 당연히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요 세무조정한 내역을 집계한 서식을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다 그랬었죠. 그래서 아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도 작성해 봤죠. 이 서식 이름은 당연히 아셔야 되고 작성할 줄도 아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기재돼서 가산이 얼마이고 차감이 얼마이고 해서 소득금액 어떻게 나왔다. 자, 이게 나올 거고요. 자, 그 소득금액 나왔으면 여기에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 과세표준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세율 곱하는 금액 우리는 다 종가세다. 과세표준이 다 금액 단위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럼 세율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그거를 곱하는 기준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과세표준 소득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아니에요. 여기다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것들을 뺀다 이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순서대로 빼요. 자, 각 사업연 소득금액 밑에서요. 요 순서대로 뺀다. 자, 2월 결손금, 그다음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요 순서대로 차감, 순서대로 뺀다는 거 순서 기억하셔야 돼. 자, 2월 결손금이라는 게 뭐냐? 먼저 2월은 넘어왔다 이 뜻이죠. 2월 넘겼다, 넘어왔다 이 뜻이잖아. 자, 그다음에 결손금, 결손 손해다 이 얘기야. 손해봤다. 자,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자, 이게 마이너스가 나면요, 그거는 결손금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결손금,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마이너스 난 걸 얘기를 한다. 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마이너스가 나면요, 자, 그러면 안 봐도 세금 나오겠어요? 내가 올해 손해봤는데 결손인데 세금 내라 이러진 않겠죠. 소득이 마이너스란 얘기 아니야, 소득금액이. 자, 이러면 낼 거 없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X1년도에 내가 결손금이 나왔어요. 소득금액 마이너스 나왔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X1년도에는 당연히 낼 세금이 없어요. 세금 낼 거 없어요. 자, 근데 이러고 끝 이러면 억울하죠. 막 소득이 많이 났을 때는 그때는 세금 왕창 내고 그리고 소득이 이렇게 마이너스 나니까 그냥 세금 안 내고 끝. 이러면 당연히 억울하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요 결손금은 단기에는 당연히 낼 세금이 없을 거고요. 자, 2월 시켜준다 이거예요. 2월 시켜준다.
그래서 세금 나올 때 내고 그리고 결손날 때 안 돌려주고 돌려주진 않거든요. 돌려주진 않는 대신에 낼 게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금액은 이월시켜줘. 넘겨줘요. 넘겨. 자, 그럼 결손금 난 게 있으면 이제 이거는 X1년도에 이렇게 결손이 만약에 마이너스 100이 나왔다. 그러면 넘겨준다. X2년도에서 소득금액이 만약에 뭐 플러스로 나오겠죠. 플러스 뭐 70 이렇게 나왔어. 거기서 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런 식으로. 그럼 내년에 낼 세금도 좀 일부 줄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 공제 못 받았잖아요. 지금 100 넘어왔다 그랬죠. 가정했죠. 근데 소득금액 70밖에 없잖아요. 그럼 아무리 많이 빼봐야 70 아니겠어요? 과세 표준이 마이너스 날 순 없어요. 자, 과세 표준이 있죠, 여기. 자, 요게 마이너스가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럼 0이에요. 없는 거야, 그냥. 0이야. 이해되시죠? 과세 표준이 마이너스는 없어요. 마이너스는 뭐 돌려주겠다는 얘기 그런 거 없잖아요. 자, 그래서 0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70 소득금액이 70인데 결손금 넘어온 게 100이라고 해서 100을 다 빼버리면 다른 거 없어도 마이너스 3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건 없다. 과세 표준이 마이너스는 없다. 자, 그럼 아무리 많이 빼도 70이다. 그럼 또 2월이 되겠죠. 남은 금액은. 그렇죠. 그래서 얘는 몇 년간 넘겨주냐? 지금 현재는 15년간 넘겨줘요. 15년간. 원래 결손 났으면 계속 넘겨줘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2월을 해주는 그 공제 시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제한이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한이 있어. 자, 그래서 옛날엔 5년이었고요. 거기서 10년으로 늘어났다가 이제 15년으로 바뀐 거예요. 자, 15년간 남은 금액 있으면 15년간 2월이 된다는 얘기야. 남은 게 당연히 있어야 2월이 되는 거고. 그래서 X1년도에 발생이 된 거다. 그럼 이때로부터 15년간. 그럼 X 16년까지? 그때까지 2월. 이렇게 된다. 이 얘기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15년간 2월이 되고요. 이때는 5년이었다는 얘기예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요거 5년은 외우실 필요 없고요. 자, 그다음 요 10년은 좀 아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10년 2월 기한이 10년이었어. 10년간 2월이 됐다. 그럼 15년으로 바뀐 건 2020년도부터 바뀌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가 2022년도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2022년도 기속분 그 각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을 한다. 자, 이러면 언제 거부터 2월이 될까요? 결손금 난 거. 이렇게 그 다음에도 뭐 소득 금액이 크지 않고 이래서요. 아직 남은 금액이 있어요. 자, 그럼 넘어올 수 있잖아요. 계속. 자, 그거 10년 또는 15년 얘기했었죠. 자, 그런 경우에 지금 현재 2022년도 기속이다 하면은 언제 발생된 것부터 공제 대상이 된다? 시한으로 치면은 지금은 요 10년 것도 넘어올 거 아니야. 아직 10년 되지 않은 거 넘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2012년도 거부터 넘어오겠죠. 이해되시죠? 2012년도 거부터 걔는 10년 적용되겠죠. 2020년 전 거니까 15년 2월이 아니라 10년 적용되잖아요. 10년간 2월. 그러니까 딱 올해까지죠. 2022년도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2012년도 거부터 넘어올 수 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15년이기 때문에 아직 한참 남았죠. 한참 동안 2월 당연히 되는 거고 저거는. 그리고 언제 거부터 시작해서 넘어오냐. 2012년부터 넘어올 수 있는 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세무상 결손금을 얘기해요. 자, 회계상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구체적인 건 나중에 기본 이론 과정에서 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요게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은 시한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한도도 있어. 옛날에는 한도 없었거든요. 근데 한도가 생겼어요. 생긴 지는 몇 년 됐어. 꽤 됐어요. 자, 한도가 여기 소득금액 밑에서 2월 결손금 빼라 그랬는데요. 자, 2월 된 게 지금 100이에요.
아까 X1년도에 100이란 결손금이 있었다 했었죠. 그래서 X2년도로 이렇게 넘어왔어. 근데 X2년도의 소득금액 70이요. 그럼 아무리 많이 빼도 얼마라고요? 100을 다 뺄 수가 없죠. 70 빼겠죠. 자, 근데 그렇게 70을 뺄 수 있는 법인이 있고요. 그렇게 못 빼는 법인이 있어요. 자, 이 소득금액의 60%가 원칙의 한도예요. 60%. 그거 내에서만 뺄 수 있어. 그럼 소득금액 70이다 가정했죠. X2년도 소득금액. 그러면 거기에 60%면 42 이 얘기죠. 자, 이거랑 넘어온 2월 교손금 100 이거죠. 이 둘 중 작은 게 공제가 되는 거예요. 한도를 적용한다. 한도를. 그래서 넘어온 2월 교손금의 60% 이게 아니고요. 소득금액, 나의 소득금액 대비해서 60%까지만 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60% 뭐의 60%? 소득금액의 60%. 소득금액 곱하기 60%. 그러면 X2년도에 뺄 수 있는 2월 교손금은 소득금액 70 나왔죠? 자, 근데 얘가 60%요 한도가 적용된다. 자, 그러면 42만 뺄 수 있는 거다. 나머지 58 남았죠? 그건 또 2월. 그래서 다음 연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적용.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칙은 다 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해요. 자, 근데 법인 중에서요, 좀 규모가 작은 법인, 중소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소기업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 중소기업은 말 그대로 좀 영세한 그런 기업체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세법상, 세제상 혜택이 좀 많이 있어요. 대기업하고 다르게 좀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자, 그래서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 요거예요. 자,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해서 뺄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중소기업이었다면 얼마 뺄 수 있다? 70 뺄 수 있다. 70. 이해되시죠? 근데 중소기업 아니었다면 자, 그때는 이렇게 60% 계산한 42만큼만 뺄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중소기업 말고도 100%를 한도로 하는 법인이 있긴 한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중소기업만 생각하세요. 자, 그다음에 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마이너스 난 결손금, 소득금에 마이너스 나면 결손금이라 했는데요. 자, 이 결손금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했었죠. 이 해에는 당연히 낼 거 없는 거고 냈던 걸 돌려주지는 않고 대신에 낼 세금을 줄일 수는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월시켜서 줄일 수는 있다. 자, 근데 얘를 냈던 세금 돌려달라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중소기업만 가능해.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요. 소극공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X1년도에 결손 마이너스 난 거 있죠. 자, 이거를 X0년도에는 내가 소득금액이 있었어. 자, 그러면 그 소득금액을 줄여서요. 그러면 작년에 X0년도에 냈던 세금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 세금 돌려주세요. 이미 낸 건데 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소극공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도 중소기업한테만 주는 혜택이다. 뭐 그런 게 있다는 거. 그거 외에는 다 2월이요. 이렇게. 중소기업 아니면 다 2월이다. 자, 어쨌든 그래서 각사비수 소득금액 밑에서요. 넘어온 결손금 요 공제 시한 내에 있고 그리고 요 한도 이내 금액을 공제를 하죠. 자, 그래서 2월 결손금 빼는 거죠. 각사비수 소득금액에서 요거 빼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순서대로 빼라 그랬죠. 자, 비과세 소득과 소득 공제를 그다음으로 빼게 된다. 자, 비과세 소득은요.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공익신탁, 신탁자산에서 생긴 소득이다. 자, 공익신탁, 신탁 믿어서 맡긴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맡긴 게 공익신탁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펀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펀드에 내가 투자를 했죠. 그래서 그 투자한 돈을 가지고 뭐 어디다가 이렇게 그 펀드가 운용이 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생긴 뭔가 이익이 있겠죠. 뭔가 투자해서 생긴 이익이 있을 텐데 그거를 얘네들은 뭐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런 공익 목적으로 쓴다는 얘기야. 자, 그게 공익 신탁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여기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이거 공익 목적으로 쓴다는 거 아니에요. 장학금 주든지 뭐 하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익성이 있어서 과세를 안 하겠다는 얘기. 자, 그래서 요거 하나다. 공익신탁 신탁자산에서 생긴 소득. 그거는 비과세를 하고 있다. 자, 그럼 과세 안 하겠다 이 얘기잖아. 말 그대로 세금 안 매길게 이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뺀다는 얘기는 여긴 들어가 있다 이 얘기죠. 여기는 자, 회계상으로는 뭔가 내가 얻은 이익이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자, 근데 세무조정에서도 안 빼요. 자, 일단 소득금액은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세법도 소득금액 포괄주의가 맞잖아요. 우리 포괄주의라고 그랬죠.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하면 과세하는 거다 그랬었어. 어떤 것만 과세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그랬죠.
자, 그래서 포괄주의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금액 여기서 비과세로 해서 과세 안 할게 하면 여기서 빼는 거다. 됐죠? 자, 그다음 그 밑에서요. 이제 소득공제 빼거든요. 자, 소득에서 말 그대로 소득에서 빼줄게. 자, 이거 두 개 다 정책상의 목적이야. 자, 정책상에 이런 것들은 과세하기가 좀 그래. 과세 안 할게 하는 비과세 소득, 공인신탁자산에서 생긴 소득이다. 자,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공제. 자, 이건 이런 소득이 생기면 공제해줄게 이 뜻이요. 비슷한 의미이죠. 소득공제라는 거 이런 소득 있으면 그 소득은 너의 과세되는 금액에서 빼줄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거다. 소득공제. 그래서 소득에서 빼주는 거 소득공제. 자, 소득공제는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는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소득공제 두고 있는 게 있는데요. 조세특례 제한법 앞에서 제일 첫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얘는 각종 세제상 혜택, 감면 뭐 이런 규정들 두고 있고 그거에 대한 제한 규정도 두고 있는 게 조세특례 제한법이다 했었죠. 나중에 2차 시험에서 세법학에서 배우신다 했었잖아요. 자, 여기에서도 그런 감면 규정 같은 것들 두고 있을 거잖아요. 줄이는 거, 감면 뭐 이런 혜택들 두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두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요.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도 중요하지 않아요.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뭐 유동화 전문회사 등이다. 자, 그런 경우에 그런 회사에서 배당 주는 거, 뭐 그런 소득들 빼주는 거 있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소득 공제되는 게 법인세법상으로도 하나는 두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순서대로 빼라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각사면 소득금액에서요. 아까 나는 중소기업이었어요. 그래서 각사면 소득금액 X2년 도고 계산하는데요. 자, 소득금액 그럼 100% 내에서 이월교통금을 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중소기업에 해당돼서 나는 이월교통금 70만큼을 다 뺐어. 100 넘어왔으니까 소득금액의 100% 하면 70 뺄 수 있는 거 아니야. 다 뺐어요. 마이너스는 없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그만큼만 빼겠지. 자, 그리고 나면 만약에 비과세 소득이나 소득공제 있었어. 자, 그렇다 하더라도 공제 못 받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미 끝났잖아. 순서대로 적용해서요. 공제 받을 거 그대로 넣어야 돼. 내가 얼마 빼고 덜 넣을 거야. 이런 건 없어요. 요 순서대로 무조건 넣어야 돼요. 여기 한도 내까지 있으면 무조건 넣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비과세 소득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소득공제 대상이 있다든지 해도 뺄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라는 얘기요. 자, 2월 교통금은 당연히 다 못 뺐으면 2월이 된다 그랬죠. 2월 되는 시한 내에서 2월이 된다. 근데 얘네들은 2월 같은 거 없어. 올해 못 받으면 끝이야 그냥. 자,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요 계산 구조. 자, 각 사면 소득금액에서 이 비소 요 순서대로 뺀다. 자, 그렇게 해서 과세 표준이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소득에서 빼고 이런 건 다 뺐어요. 자, 그럼 이 과세 표준에다가 항상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세액이 산출됐다 이 얘기죠. 그래서 산출세액이라고 부르죠. 자, 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근데 초과 누진세율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10%부터 25%까지 해서요. 4단계로 세율 구조는 되어 있다. 그래서 소득세는 뭐 개인에 대한 거든 법인에 대한 거든 많이 벌면 세율 자체가 올라가서 더 많이 내라 그런다 그랬죠. 그게 수직적 공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야지. 많이 버는 대기업이다. 세금 많이 내야지. 중소기업보다 많이 내야지 당연히. 자, 그래서 이렇게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얘가 요 10% 2억 원 이하 과세 표준 2억 원까지는 10% 적용되거든요. 그럼 나는 만약에 과세 표준이 3억 원이다. 자, 이러면 요 20% 구간에 들어간다 이 얘기죠. 과세 표준이 2억 원 초과되잖아. 자, 그래서 3억 원이다 내가 과세 표준 계산해 봤더니 자, 그럼 일단 20% 구간에 들어가지만 2억 원까지는 얼마? 2억 원까지는 10% 해준다. 그래서 2억 원까지는 10% 해서 얘는 2천만 원. 자, 그다음에 2억 원 초과되는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 20%. 자, 그렇게 해서 2천만 원 해서 토탈 4천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그게 4천만 원이 산출세액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이다.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올라가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그게 요 과세 표준 구간에 걸린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세율 적용하고 끝 이게 아니라 자, 요 금액까지는 문턱 있죠. 요 금액까지는 그 밑에 세율 적용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초과되는 부분만 높은 세율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도 합격!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산출세액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세액을 다 갖다 내냐?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세액에서도 빼주는 게 있다. 그래서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이 있다. 자, 세액에서 빼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제 감면 세액 얘기했는데요. 자, 세액 공제 세액 감면을 얘기해요. 세액 공제 세액 감면. 자, 이번엔 세액에서 빼주는 거예요. 아까 소득에서 빼주는 거 소득공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는 세액에서 빼주는 거다. 그래서 산출세액 밑에서 이렇게 빼주는 거 얘기하는 건데요. 자, 얘는 세액 감면. 세액 감면은요. 요거는 소득공제랑 약간 유사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감면을 해주겠다. 이것도 정책상의 목적인데요. 어떤 그런 소득이 생겼으면 그 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감면해주겠다. 자, 그런 정책상의 목적에 그런 소득이 있었다면 그 세액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이 되는데요. 법인세법에서 세액 감면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래서 모르셔도 돼. 세액 감면 안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세액 공제는 아셔야 되거든요. 자, 세액에서 공제해 줄게. 얘는 세액 감면하고 약간 다른 면이 세액 감면은 어떤 특정 소득이 있었을 때 그랬죠. 정부에서 이런 뭐 그 지원하는 그런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소득이 있을 때 감면이 들어가는 거고 그 세액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세액 공제는 보통 일정한 특정 지출이 있을 때요. 이것도 정책상인데요. 특정한 지출 등이 있을 때 그 지출한 금액의 얼마 뭐 지출한 금액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세액 밑에서 빼주는 걸 얘기를 한다. 그걸 세액 공제라고 얘기를 한다. 자, 조특법상은 1차 시험에서는 안 보셔도 된다 그랬고요. 2차 시험에서도 막 그렇게 깊게 다루진 않아요. 자, 근데 요 법인세법상 세액 공제 있죠? 그건 딱 세 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는 아셔야 돼. 법인세법상이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건 나중에 배울 거고요.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외국 납부 세액 공제요. 자, 외국 납부세액 공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 요거는 앞에서 설명드렸었는데요. 만약에 얘가 내국법인이다. 자, 내국법인이면 내국 영리법인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각 사업연속 소득에 들어가는 거 어떤 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지점 이런 데서 본 것도 다 합쳐라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다과세할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국내외 원천 소득 그리고 특정 소득만 과세 이게 아니었죠. 국내의 모든 얘는 어차피 영리법인이다. 그래서 수익 사업만 따로 과세 이런 게 아니었죠. 그래서 국내 원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 과세. 그럼 외국 뭐 일본에서 지점에서 번 거 이런 거 있어도 그것까지 합쳐서 여기 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부터 다 들어가는 거다. 소득 금액 다 들어가는 거다. 자, 그럼 외국 지점 뭐 일본에 있는 지점이 있어서 거기서 번 소득도 여기 합쳐서 다 들어가서 세액이 계산이 됐겠죠. 자, 그러면 외국에서 낸 세금 있으면 그 세금은 빼줘야 국제적인 이중과세가 안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그 지점에서 번 거 그 나라에서 일본에서도 자기네 나라에서 번 거니까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외국 법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번 건 우리나라 세금 내 그랬잖아요. 그럼 일본도 마찬가지로 자기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그 내국 법인이 지점 두고 있어서 거기서 벌어들인 거 있으면 일본에서 세금 내 하겠죠? 자, 그렇게 세금 낸 거 있는데 그 소득까지 합쳐서 당연히 세전이 합쳐지는 거예요. 세금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전 금액이 합쳐지는 거다. 지점에서 번 소득 그것도 세전 금액이 합쳐져서 세액이 나왔잖아요. 자, 그럼 그 지점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낸 세금 자, 그거는 빼줘야지 당연히. 자, 그래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거다. 국제적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외국에서 낸 세금 빼주는 거다 생각하시면 된다. 어떤 지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손실세액 공제거든요. 자, 재손실세액 공제, 재해가 발생됐다는 얘기요. 말 그대로. 그래서 올해 우리 회사가요, 불나서요, 막 공장하고 사무실하고 다 탔어. 자, 세금 내기 곤란하겠죠. 그죠? 그래서 재해 뭐 그 화재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이 돼서요. 사업용 자산 있잖아요. 뭐 건물이 됐던 기계가 됐던 이런 것들. 사업용 자산이 20% 이상이 상실되면 20% 이상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금 내기 곤란하겠다. 상실 없어졌다 얘기요.
자, 세금 내기 곤란하겠다. 자, 이러니까 세금 좀 줄여주기 위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해줄게. 그게 재손실세액공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액공제 있는데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름만 들어보시면 돼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이건 중요하지 않아서 설명 안 할게요. 깊게 하지 않을게요. 사실에 따른 회계처리다. 이 얘기가 분식회계 얘기하는 거야. 분식회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분칠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좋게 꾸민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실제 뭐 비용인데 자산 처리해놓고 비용 적은 것처럼 해놓고 자산 처리하고 그래서 회사의 이익은 많이 나는 것처럼 자산은 많은 것처럼 부채는 적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걸 우리가 분식회계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분식회계를 세법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게 자기가 재무제표를 예쁘게 그렇게 꾸민 이유가 뭐예요? 분칠한다, 화장한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렇게 한 이유가 투자자들 유치하고 막 이러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 주식가치 올려놓고 막 이래서 투자자 또 유치하고 막 돈 빌려고 막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감사에 걸린 거죠. 그래서 감사인이 뭐 지적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했어요. 금감원에 걸려가지고 감사인 지적받거나 하면은 얘가 당초에 그럼 분식회계를 통해서 뭔가 세금을 많이 냈겠죠. 뭐 이익 많은 것처럼 꾸민다 했잖아요. 그럼 이익 많이 냈으면 세금 많이 났을 거 아니야. 당초에 세금 많이 냈어. 자, 그래놓고 이제 감사에 걸리고 나니까 어차피 걸린 거 그럼 투자자들 쫙 빠져나가고 하죠. 자, 그러니까 다시 돌려달라 하는 거예요. 자, 경정이라는 거 경정청구 말씀드렸죠. 경정청구 줄여달라 이거라 그랬잖아요. 줄여달라, 고쳐달라, 청구하는 거다. 자, 그건 당초에 과세표준과세액을 줄여달라고 하는 거다. 줄여달라. 그 과다하게 신고 납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돌려달라 하는 거야. 자, 그런 경우에 괘씸하다. 자기가 먼저 분식회계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내놓고 이제 와서 돌려달라 하는 거 괘씸하다. 그래서 원래는 바로 돌려줘야 돼요. 많이 낸 거 있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많이 낸 거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 바로 못 돌려주겠다. 그래서 네가 낼 세금에서 공제받아가라. 이 얘기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세액공제이지 얘는 사실 제재이다. 제재. 바로 돌려줄 거를 바로 돌려주지 않고 네가 낼 세금에서 줄여서 그렇게 공제받는 형태로 그렇게 받아가라 이 뜻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어쨌든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이고요. 조특법상 세액공제는 그건 모르셔도 된다 했었죠. 자, 그렇게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 있으면 차감을 하고 산출세액 밑에서 빼고, 자, 그리고 가산세. 자, 법인세법에서 두고 있는 의무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자,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에 규정하고 있는 거, 그럼 제재로 세법에서는 세금 더 내라 그런다 그랬죠. 그걸 가산세라고 부른다. 그래서 뭔가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가산세는 더해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산세도 내가 직접 계산해서 더해서 내는 거예요. 법인세 신고할 때. 그래서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가산세는 플러스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이 있으면 그것도 더해야 되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생략. 됐죠? 자, 그래서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 감면세액, 자, 이런 것들 있으면 빼고요. 세액공제 등 빼고, 자, 그리고 의무 불이행 있으면 가산세는 더한 거. 그걸 뭐라 부른다? 그걸 총부담세액이다 이렇게 불러요. 총부담세액이라는 거. 계산구조 아셔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만약에 물어본 게 총부담세액이야. 총부담세액인데 나는 산출세액을 대답하고 있고 아니면 차감 납부할세액을 대답하고 있고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건지 잘 아셔야 된다. 자, 여기까지를 총부담세액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총부담세액 이게 이 법인이 부담해야 될 토탈 금액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 최종적인 뺄 거 다 빼고 뭐 더할 거 있으면 더하고 해서 자, 얘가 요 소득에 대해서 내야 되는 그 최종적인 세금이 자, 그게 총부담세액이야. 원래 부담해야 되는 금액 있죠. 다 정산하고 다 계산된 게 총부담세액이다. 그래서 실제 부담해야 될 금액 원래 요 소득에 대해서 실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총부담세액인데요. 자, 근데 실제 납부하는 건 이 금액이 아니거든요. 자, 이 금액에서 또 빼는 게 있다. 자, 기납부세액이다 되어 있죠. 자, 기납부세액 말 그대로 뭐예요? 이미 납부된 세액이다 이 얘기잖아. 이미.
그래서 이미 납부된 세액이 있으면 이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해서 계산됐는데요. 그게 총부담세액이다 했는데 자, 이걸 내야 되지만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 뺀 나머지네 이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 얘기는 이 기납부세액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소득 있죠. 요 소득에 대해서 이미 세무서에 낸 세금이 있다는 얘기야. 자,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중간연합세. 앞에서 중간연합 말씀드렸었죠. 중간연합 절반 정도 미리 내라 이거라 그랬죠. 그럼 절반 정도 미리 낸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 뺀 나머지를 요번에 내야겠죠. 이해되시죠? 이거 1년치 소득이니까 한 6개월치 정도는 미리 냈잖아요. 그러면 그거 뺀 나머지 내라. 이때. 그 다음에 원천징수세액도 들어가는데요.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넘어가세요.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수시부가세액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 수시부가세액은 이거는 조세 포탈에 오류가 있다. 법인이 휴업하고 있고 뭐 폐업 중에 있고 이래요. 폐업했다, 휴업했다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 납부는 당연히 해야죠. 마지막 거에 대해서 신고 납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돼. 자, 근데 얘가 뭐 그 대표이사도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래요. 그러면 조세 포탈에 우려가 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보고 계산해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냥 수시부가세액이 있다. 그러면 기납부세액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빼주시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자, 그래서 지금은 중간연합세액만 봐두시고요. 그래서 총부담세액. 자, 이게 부담해야 될 세액이지만 이미 요 세액이 나온 그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부된 세액이 있다면 그건 뺀 나머지 내라. 그래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거 그게 차감 납부할 세액이다. 차감 납부할 세액. 자, 총부담세액도 마이너스가 나오진 않겠죠. 당연히 0이에요. 마이너스 나왔으면 0이야. 근데 차감 납부할세 이거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얘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원래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총부담세액인데요. 근데 이미 납부된 게 더 많아. 자, 이러면 이건 돌려줘야지. 너무 많이 냈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차감 납부할세액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총부담세액까지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아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법인세의 4가지 종류 중에 한 가지 각사면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구조까지 보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세무조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배우시는 게 거의 8, 90%, 90% 정도가요. 여기까지 계산하는 걸 배우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머지 3개의 법인세 종류 3가지 있었잖아요. 그거는 1차 시험에는 거의 다루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99%가 각사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게 중요한 거다 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다. 여기까지가 대부분이 요거다. 한 80% 이상이 다 이 부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이제 개별적으로 뭐 수익 계정 차이 난다, 비용 계정 차이 난다 이런 것들 세무 조정하시는 걸 그걸 계속 배우시게 된다. 그래서 다 각각 나와요. 감가상각비면 감가상각비. 우리 뭐 세무조정하고 이런 거 봤었잖아요. 그렇게 각각의 단원별로 해서 그런 내용들을 쭉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있는 내용들도 당연히 다 아셔야 된다 했는데요. 밑에 있는 내용은 요 위에 있는 거에 대비해서 뭐 10% 정도밖에 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이제 두 번 남았죠, 우리. 그러면 한 번은 소득세, 한 번은 부가가치세 이렇게 해서 이제 인문과정은 끝날 거야. 소득세는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수업을 나갈 수가 없겠네요. 근데 약간 천천히 했더니 좀 진도가 약간 느리긴 해요. 자, 소득세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볼게요. 자, 소득세는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그랬었죠? 그래서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 자, 근데 개인이 번 소득은요. 자, 얘는 포괄주의로 과세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법인은 어차피 영리법인 특히 이런 애들은 돈 벌려고 세운 회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순자산이 늘어났다면 그건 뭔가 과세할 게 있는 거다. 순자산 줄었다면 그건 뭔가 나간 게 있는 거니까 송금으로 인정.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만 그래서 포괄주의로 법인세는 그렇게 과세하지만 개인의 소득은 그렇지 않다. 자, 개인의 소득은요. 소득 원천설에 근간을 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 이건 소득세법에서 잘 나온 얘기예요. 법인세는 포괄주의다. 이거 잘 안 나오는데요. 근데 소득세법에서는 이 얘기가 잘 나오죠. 자, 소득 원천설이란 얘기는 계속적 경상적인 소득만 과세를 하겠다. 개인이 뭔가 소득이 생기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뭔가 내가 뭐 돈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그게 전부 다 과세 대상은 아니고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이 어떤 게 있는지를 파악을 했다는 얘기죠. 국가에서.
자, 파악을 해봤더니 한 요 8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8가지 소득, 개인의 소득을 이렇게 8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각각에 해당되는 게 어떤 소득인지, 이자 소득은 뭔지, 배당 소득은 뭔지, 사업 소득은 뭔지, 근로 소득은 어떤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자, 이런 것들을 소득세법이겠죠. 이거는 소득세법에 다 열거를 해두고 있다. 그래서 소득 원천설의 근간을 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소득세는 포괄주의가 아니다. 그리고 소득 원천설에 대비되는 게 순자산 증가설, 순자산 증가했다고 다 과세, 이게 아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보면은 만약에 내가 뭐 교통사고가 나서요, 그 상대방이 나를 쳤어요. 그래서 보험금도 수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피해보상금 뭐 이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 이거 과세할 거냐? 개인이 소득이 생긴 건 맞네. 뭔가 이득 본 건 있죠. 그런데 이거 과세할 거냐? 과세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개인의 소득은 과세 대상을 법에 딱 정해놓고 있다. 그것만 과세하는 게 원칙이야. 자, 이런 거 국가에서 과세하기 그렇잖아요. 난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너 보험금 받았네, 세금 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런 소득들은 비열거, 열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과세 안 한다. 자, 대표적인 거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장 주식 갖고 있다 팔았다. 자, 또는 채권, 회사채 같은 거 있죠. 국공채, 회사채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 갖고 있다 팔았다.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과세 안 하는 대상 소득에 해당이 돼요. 비열거 소득에 해당이 된다. 네, 뭐 구체적인 건 다음 시간에 소득세법 제대로 나가면서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내용까지만 볼게요. 자,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의 근간을 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 그 얘기는 소득 8가지, 계속 경상적인 소득을 8가지로 파악을 해서요. 그 8가지 소득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건지를 법에 다 열거를 해두고 있다. 그것만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게 그게 원칙. 아까 보험금 수령했다? 여기 없잖아요. 이런 거 없겠죠?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어서 보험금 받았다. 이런 것들은 여기에 열거하고 있지 않다. 됐어요. 자, 그래서 시간이 돼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 목요일이죠. 그때 소득세법 보는 걸 할게요.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